베스트셀러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출판업에서 몇 년 전부터 이다나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출판사가 등장했습니다. 인키티라고 하는데요. 베스트셀러의 비율이 90%가 넘어갑니다. 10권을 내면 9권은 이제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를까? AI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겠죠. 책이 출간되기 전에 죄송합니다.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이 책이 흥행할까를 미리 알고 출간합니다. 흥행할지를 알고 출간한다. 자, 이건 뭐냐면은 흥행하지 않으면 출간 안 한다. 흥행할 가능성이 높은 책만 출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 높은 선수들만 출전시키는 거예요. 실적이 굉장히 좋죠. 자,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책을 한꺼번에 이게 출간하기 전에 책의 일부분을 칼럼 분량으로 독자들에게 연재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읽고 이제 매주 드라마 보듯이 사람들이 이걸 보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기록이 됩니다. 일단 누군가 이걸 보게 되면은 보는 것 자체도 기록이고요. 안 보면 안 보는 것도 기록입니다. 그리고 언제 봤는지 또 뭐 어떤 그 코멘트 같은 걸 남기기도 하고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했을 때 흥행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주목하는 거는요. 이런 계산의 기능이 예측의 기능이 있는데 그 예측이 데이터가 풍부하다면은 예측이 생각보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AI가 등장하면서 비즈니스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 그 AI의 현황을 좀 보겠는데요. 기술적으로 AI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IT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흔히 무어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죠.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회로 트랜지스터 수가 1.5년 지날 때마다 2배로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무어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맞아 떨어져서 이걸 우리가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것과 비교했을 때 AI는요, 무어의 법칙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 기술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산 처리 능력이 매년 10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용을 볼까요? 인공지능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AI를 이제 모델링을 하고 또 이거를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시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자, 여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학습 비용이 매년 10분의 1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매년마다 10배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10분의 1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익성을 한번 볼까요?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기관들이 많죠. 2019년에 1조 달러 정도였는데요. 2037년에는 30조 달러로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forecast, ARK Investment Management라고 하는 곳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 경제적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이런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그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2030년이 되면은 AI를 선도적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122%의 현금 흐름에 추가 창출을 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도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AI 도입을 좀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후발 기업의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은 23%의 현금 흐름 감소를 겪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후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는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주목받지 못한 새로운 기업들이
스타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수치는요, 시장 구조가 꽤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멀쩡한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기업에 의해서 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에 의해서 거대한 변화가 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 선도 기업들은요,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이내에 많은 것들이 결판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또는 2023년 정도까지는 선도 기업들의 AI 도입이 어느 정도 완료를 해서 시장 구조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AI를 통해서 이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AI로 그 비즈니스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준비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네 가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과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제가 식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AI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와 관련된 겁니다. 알고리즘이 뭐냐에 따라서 그 AI가 이제 다 만들어진 AI가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요. 알고리즘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식물로 치면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씨앗 안에는요, 앞으로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나무로 자라게 되고 또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설계가 이 씨앗 안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은 나무는 아니에요. 씨앗이 열매는 아닙니다. 씨앗은 씨앗일 뿐인 거죠. 이 씨앗을 땅에 심어서 이제 물을 주게 되면은 씨앗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물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입니다. 알고리즘은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는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이게 많지 않고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과 같은 역할을 데이터가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이 되는 알고리즘, 이걸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은 기술적인 모델이고요. 기술적인 재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통해서 AI의 베네핏을 얻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가 다루는 재료죠. 자,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이걸 토대로 일반 사람들이 AI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게 해주려면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건 바로 프로덕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서비스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손을 쥘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AI가 제공하는 그 기능, 이걸 그 사용자 관점에서, 혁신은 사용자 관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 AI가 제공하는 기능을 5가지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recognition, 인식, prediction, 예측, automation, 자동화, conversation, 소통, generation, 생성. 자, 이 5가지 기능이 AI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요, 인식은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classification 또는 clustering, 뭐 이런 그 AI로 할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뭔가를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여기 있는 다양한 이 사물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물들이 인식하게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이 체온을 인식하게 만들고요. 이 밝기를 인식해서 자동 밝기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요. CCTV가 있다면은 CCTV가 여러분들의 이 집중도를 인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종류는 지금 이제 개발이 한참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커피잔, 이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이 커피잔이 이 온도를 인지해서 보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그런 커피잔이 될 수도 있고요. 즉 특정 대상의 AI의 인식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음성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인식할 수도 있고, 감정을 인식할 수도 있고, 맥락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Okay, so it was a good drive down the middle of the fairway. As you can see, the app's telling me the drive went 315, I've got 175 left. So I'm going to hit an 8 iron because it's a little bit down breeze. Pins on the middle of the green. 우리가 어떤 이제 골프를 포함해서 운동을 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되는 거는 사실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골프를 칠 때 내가 어떻게 골프를 치는지 사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이제 옆에 있는 코치, 그러니까 함께 있는 동료, 내가 치는 것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치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정확한 어떤 비거리라든지 이런 골프와 관련된 어떤 성능, 실력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못해요. 관찰된 것만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근데 이 그래프 골프는요, 눈 달린 골프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그만 골프공 안에 6축 가속도 센서, 이 센서가 있습니다. 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번 타격을 한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해서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비거리를 계산해 주고요. 비거리가 어느 정도 점점 늘어나는지 그 추이를 알려줍니다.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는 것도 알려주고요. 타격을 할 때 이 타구 속도가 어떤지, 스핀량이 어떤지, 론칭 각도가 어떤지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자세가, 나의 습관이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고요.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종류의 골프공은 기존의 골프공과 용도가 다르겠죠. 기존의 골프공은 단순히 골프를 즐기기 위한 이제 수단이었습니다. 골프공 잃어버려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 골프 같은 경우는요,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골프공이에요. 그리고 나의 골프 자세, 나의 습관이 뭔가, 내가 골프를 더 잘 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AI 인식 기능이 골프공에 결합이 될 때 이렇게 전혀 새로운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는 이제 아이들이 갓난 아이가 이제 막 웁니다. 근데 초보 엄마 아빠들 모두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이런 경험을 초기에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아이가 이제 새벽에 막 울 때 왜 우는지를 잘 모르죠.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학습된 대로 뭐 분유를 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똥을 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할 건 다 했는데 계속 운다. 그럼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시간은 뭐 새벽 2시, 3시다. 왜 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왜 우는지 알려주는 그런 어플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아이들이 우는 이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들의 울음소리에는 우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플 때 우는 것과 배고플 때 우는 거에 좀 다른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매미 울잖아요. 매미가 서로 다 다른데 엄밀히 보면은 음색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매미가 우는 패턴을 다 비슷합니다. 강아지도 강아지가 이제 짖는 소리는 다르지만 아플 때 짖는 소리의 패턴, 약간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패턴을 찾아내서 왜 우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종류는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강아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우는 소리를 통해서 얘가 어디가 아픈지, 혹은 뭐 배고픈 건지, 그리고 이제 맞벌이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강아지를 이제 집에 두고 오는데
요즘에 단순히 그냥 그 카메라만 켜놓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강아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강아지에 이상이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도 저희 학생들이 이 아이디어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두 번째 특징은 예측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측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비즈니스가 예측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죠. AI의 예측 알고리즘의 원리는요, 수많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패턴을 나름대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비추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추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게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예측 모델입니다. AI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람도 예측은 다 합니다. 하지만 AI를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준비가 된다면은 더 고도화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이키에서 셀렉트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셀렉트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 예측 머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나이키는 이제 마케팅 전문 회사거든요. 이제 의류를 판매하지만 이제 시즌별로, 계절별로 새로운 신상품도 내놓고 사람들의 이 수요를 잘 파악하고 또 끊임없이 마케팅 활동을 하는 마케팅 전문 조직이에요. 이미 수요 예측이나 이런 이 예측을 위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고 시스템과 방법론을 잘 갖추고 있는데 이 나이키가 왜 수요 예측하는 작은 회사를 인수했을까? 자, 그 이유는 전통적인 예측 방식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셀렉트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에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측하게 하는 대상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시간적입니다. 예측을 위해서 짧게는 이제 몇 주, 또 이제 수개월 걸릴 수 있는 것들을 30분 만에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셀렉트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에는 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전통적인 방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방식과 전통적인 방식이 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전통적인 방식, 원래 이제 하던 방식은요, 그 설계를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잘 보면은 뭔가를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 예측의 대상이 되는 것들, 또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설정을 해야지 이게 정말 그런지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디자인을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교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 정교한 예측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머신러닝 방식은 사람의 인지 능력에 의존하지 않아요. 사람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는 현상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지 관심사에 따라서 포착하는 종류가 달라요. 놓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머신러닝은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주어주게 되면은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관계, 중요한 패턴도 이제 포착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는 것이 그동안 사람에 의해서 그 발견하지 못한 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용도로도 머신러닝이 잘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측에 적용이 됩니다. 존 세븐도 굉장히 재밌는 회사인데요. 창조적인 응용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 스포츠 구단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포착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이 부상과의 싸움은 이 구단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이 고민입니다. 자꾸 부상당하는 거예요. 팀 닥터라든지 뭐 이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자꾸 부상이 당하는 겁니다. 부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선수가 그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그 훈련을 못 하게 되죠. 그리고 경기 출전을 못 하게 되고 누군가 경기에 빠지게 되면은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팀 경기에도 전력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부상을 막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예측하기도 어렵고 예방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포착해서 존 세븐은 선수들의 부상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내놓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측 알고리즘 원리는 일반적인 예측 알고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이걸 얼마나 절묘한 곳에 사용했느냐, 이게 이 다른 점입니다. 그 선수들의 경기 영상, 그리고 의료 기록, 생체 정보, 이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부상 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해서 코치 또는 감독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이 훈련이라든지 이 그 경기 엔트리를 짤 때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걸 이용한 구단들의 부상 발생이 75% 감소를 했습니다. 정확도는 예측 정확도는 9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그 인식을 AI가 잘하고요. 그다음에 예측을 또 AI가 잘합니다. 또 AI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자동화입니다. 참고로 AI 자동화의 핵심은 자동화가 아니다.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이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자동으로 굴러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AI 자동화의 핵심은 자동화가 아니고 Self Optimization,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는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해도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존 자동화는요, 사람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다음에 굴러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자동화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AI의 이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 속성, 이것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최적화가 됩니다. AI 최적화 모델인데요, 간단하게 이 제시한 게 이겁니다. 첫째, 시스템이 목적을 이해한다. 둘째, 그 목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파악한다.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를 스스로 한다. 이 셋째에서부터 인공지능의 이 속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는 사람이 했습니다. 기계는 그걸 따르기만 했죠. 근데 AI 기반의 이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를 시스템이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설계한 대로 실행을 하고요. 그 결과를 계속 예측하고 모니터링해서 더 좋은 방식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게 됩니다. 자, 이걸 계속 하게 되다 보면은요, 시스템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최적화 모델은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파고의 이 최적화도 하나의 예고요. 그 이세돌을 이겼던 그 이 알파고에 사용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구글의 전력센터의 전력 관리를 하는데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구글은 이 MIT나 하버드 천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이런 전력 관리 최적화는 이미 이 천재들에 의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그 알파고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했더니 추가적으로 더 이제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이 했던 거에 비해서 더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전력 소모가 15%가 절감이 됐고 냉각 비용이 40% 절감이 됐다고 합니다. 이 끊임없는 이 최적화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설정, 다이내믹 프라이싱에도 이 최적화가 적용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소통인데요. 자, 소통 역시 AI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AI를 통해서 그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요, 이해를 하고 또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생성하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보신 이 듀플렉스 영상은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그 보여진 지가 3년 전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더 고도화된 또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지금은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 응대를 위한 영역이나 아니면은 이 대화 상대를 위해서 정말 대화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종류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그 예상해 볼 수 있는데, What are the best wool stock? 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음성 쇼핑입니다. 말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쇼핑을 했던 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온라인 쇼핑은 사실 그 절차가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컴퓨터 앞에 가서 또 이제 접속을 하고 또 클릭을 다양하게 하고 결제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음성 쇼핑은 그 자리에서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또 이제 뭐 접속을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이제 말로 하는 겁니다. 이제 말로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일을 하기 자연스럽고 쉬운 방법이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자, 음성 쇼핑 시장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생소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이 가상비서의 확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상비서 활용률이 아직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상비서를 이용한 음성 쇼핑이 아직은 좀 익숙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가상비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일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쇼핑도 이 음성을 통해서 하게 되는 그런 문화로 좀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소통 역시 그 인공지능이 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생성 기능입니다. 생성 기능은요, 그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즘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기술들은 이 생성 관련된 이런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는 기술들이 많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고요. 그 에드몽드 벨람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14세기에서 20세기 초상화 15,000여 점을 학습해서 이 새로운 작품을 생성합니다. 이 생성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성의 방식은 뭐냐면요, 그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학습을 한 다음에 그와 유사한 분위기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되 이것을 최대한 리얼하게 만드는 게 이 생성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크리스티에서 43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예술 작품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오래 전부터 이미 익숙한 그런 일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크리스티에서 이렇게 낙찰됐다는 거는 인공지능이 만든 이 예술품의 예술적인 가치를 이제 사람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걸 보여주는 약간 좀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가의 자리를 인공지능이 빼앗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싶어 하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AI를 통해서 이 생성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걸 어디다 사용할까, 어떻게 이용할까. 자, 비즈니스에서요, 이런 어떤 창작이 필요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창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AI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잡지 표지에 일러스트레이션 하나 들어가야 가는데 사실 굉장히 고도화된 예술적인 감각과 이 시대적인 이 트렌드를 읽는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잡지 내용도 반영해야 하고요.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디자이너가 이걸 하기에 물론 이제 디자이너들이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AI의 도움을 얻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될 수 있을까? 그 책의 내용을 AI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이제 도출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이번 호에 들어가기 적절한 디자인 초안을
AI가 빠르게 하루 안에 20개 정도를 만들어내고 그 상태에서 인간 디자이너가 가장 괜찮은 것을 선택해서 그걸 이제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하면은 과거에 몇 주 동안 해야 하던 디자인 작업을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작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퀄리티도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안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고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중에 괜찮은 게 없다. 그럼 모든 걸 다 패스하고 초안을 새로 받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계속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퀄리티도 높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고퀄리티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AI와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AI가 제공하는 이제 5가지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뭔가를 잘 인식하게 하고 또 예측을 하게 하고 이런 기능들을 우리 개인의 삶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성 같은 경우는 어떤 보고서 같은 생성도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고요.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개인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 API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AI 기술이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가져다 쓸 수 있는데 가져다 쓸 수 있는 종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구현이 돼서 이제 그대로 사용료만 내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이미 있고요. 그리고 그 소스 코드 형태로 공유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재료 삼아서 음식을 만들 이 재료로 사용해서 내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소스 코드 형태로 공유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지식은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술적인 것들은 다 구현이 됐고 바로 쓸 수 있는 종류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AWS라든지 왓슨이라든지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직접 보면 압니다. 들어가서 거기 사용 방법에 대한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게 자세히 나왔고 전화를 하면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알고리즘을 엔지니어가 직접 개인이 직접 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짤 필요는 없어요. 이미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이 기술적인 구현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가져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이 중에 핵심 코드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에 어떻게 가져올까 불러오는 것도 일종의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이 서비스에 어댑트 시키고 또 이걸 적용하는 데에도 기술적인 지식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이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 능력이 뭐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건데요. AI에 있어서도 사실 공짜가 없는 거는 더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기술에 대한 또 코딩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학습 없이 그냥 공짜로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AI는 엄연히 기술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식 없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 지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는 하지만 제대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적인 지식 또 구현에 대한 적어도 기초적인 구현 지식은 갖춰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적용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CNN이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갖춰져 있다면은 그걸 토대로 좀 정상적인 거, 좀 비정상적인 거 구분하거나 아니면 종류별로 구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물류 업체들에서도 이제 물품들을 다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물류 자동화를 위해서
스스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리사이클링 이 분야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실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야. 근데 그거 이전에 이걸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은 가능하다. 적절한 알고리즘 그리고 풍부한 데이터가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하나 더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 거는 AI 관련해서 만약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뭐 애플이나 구글처럼, 물론 애플이나 구글도 AI를 하긴 하지만 그런 좀 투자할 만한 유망한 회사가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AI 사실 지금 AI라고 하는 게 레디컬 테크놀로지에 해당됩니다. 급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레디컬 테크놀로지의 특징이 불확실성이 큽니다.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중에 어떤 기업들은 이제 많은 거대한 성공을 거둘 테지만 그 어떤 기업이 될지를 예상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업이 또 스타 기업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한창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도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투자 대상으로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또 투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AI 혁신의 4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 두 번째는 데이터,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이 어느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뭘 더 잘 준비하는 게 또 필요한지는 이제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엔지니어링 쪽으로 간다면은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특화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MD라든지 어떤 기획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핵심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응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특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코딩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은 한번 해보기를 좀 권해요. 왜냐면 요즘 책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코딩이 어렵다고 한다면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이용을 한 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3개월 정도 투자하면 얼마든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그걸 보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을 물론 나중에 할 기회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더 좋고, 이제 그거보다는 데이터를 직접 만져보고 해볼 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본업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인사이트를 얻기가 좀 더 쉽습니다. 데이터가 아마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계신 곳에서도 데이터가 어쨌거나 있을 텐데 이 데이터로 내가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개발과 관련된 영역에 계시다면은 관련된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다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크게 이제 머신러닝에 접근할 때 더 기술적으로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 프로그래밍, 이제 파이썬을 위주로 하는 이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이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위주로 데이터 접근으로 가는 겁니다. R이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R. 네. 검색하시면은. 네. 근데 둘 다 성능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좀 전문적으로 좀 구체화, 세부적인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둘 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에 관련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 개인이다, 또 좀 기술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R을 추천을 해요. 물론 인공지능에 많은 구현을 하는 핵심 이 언어가 파이썬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하는 게 오히려 좀 권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직접 코딩을 할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데이터를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게 사실 R이거든요. 물론 R도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은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썬보다는 조금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심화적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R이고요. 물론 파이썬도 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약간 얕은 지식으로도 어느 정도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그런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개발자, BIT라고 하신다면은 또 그리고 이 주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R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려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파이썬은 좀 별로다 이렇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이제 구현을 하는 것들은 많은 부분 이제 파이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이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이걸 사용할 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해를 돕는 상황에서는 좀 R을 공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AI에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데이터를 모으지 못하면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 AI 연구 또 AI 적용은 이런 한계 속에서 또 나름대로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뭔지를 누군가는 찾아내서 이걸 또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 사용이 AI 산업의 전체를 또 막는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는 또 하기 쉽지 않은 게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또 아주 절묘한 방식으로 잘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국가에서도 그 데이터가 잘 모여지고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점점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다 주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의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AI를 위한 데이터 확보 사실 조금 서로가 상충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AI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어 하고 근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일일이 다 컨펌을 받아야 하고 컨펌 되지 않는 데이터는 사용을 못하고 이걸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업계에서는 마땅히 마련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인공지능을 산업에서 활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강조된 것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세돌이 알파고에 진 이후부터 그때 본격적인 관심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야기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인공지능 발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큰 이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주 고도화된 분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이 그랬고요.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노출시키는 어떤 정보를 나름대로 좀 고도화시키죠. 이걸 좀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한다 이런 좀 이슈 때문에 페이스북이 요즘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아직 뭐가 좋다 이게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걸 생각해 본다면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들이 이제 모여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사회라는 게 이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개인 정보를 어디 가입할 때 개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냐 이걸 다 동의하잖아요. 이 동의된 이 데이터는 이 회사는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자, 이런 종류로 이 회사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고도화시키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한 속에서 뭔가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 좀 어려운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수집된 이 CCTV의 영상 정보를 사람들 그 파악,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시용으로 또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탄을 받고 있고, 이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한 사회예요. 이제 이 문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좀 적절치 않다는 게 중국 시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허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 이상적인 방향을 향해서 적절한 그 방식을 좀 찾아 나가야 하는 게 역시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기술적인 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R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있고, 최근 책들은 이전 것보다 또 보완이 돼서 나와서 그런지 더 잘 나와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거는 사실 이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영역은 저는 비어 있다고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책을 냈던 거였었는데 여전히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글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책보다는 그 좀 해외 저널 같은 데서 이 아티클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든지 아니면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라고 하는 이 아티클도 있는데, 이런 데서 AI를 어떻게 기업에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틈틈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기술 지식 쌓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그 많이 팔리는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에게 좋은 교재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름 검색을 좀 이렇게 했는데, 많이 그 찾는 책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고, 한 가지 권해드리는 거는 그런 책들을 보면은 예제들이 다 있어서 예제를 따라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가 물론 되긴 하는데,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혹은 가능하다면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냥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듯이 하는 거랑 어떤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을 교육할 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좋은 수업, 또 좋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알아서 너네들 공부하라고 얘기하고요. 학생들을 제가 직접 지도하는 거는 프로젝트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기초적인 그 데이터 다루는 기술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예측 모델 하나 만드는 거를 한 2개월 정도면은 학생이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게 제가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 머신러닝과 관련된 습득하는 그 지식의 양은 이 2개월이 그 전에 기본적인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분석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전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직접 접하기 때문에 또 이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이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체계적인 그런 방법도 일단 별도로 필요하지만 목적성을 갖는 그 실전 프로젝트를 하나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